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내려온다.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 인플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인플레로 지금 증시가 사실 휘청거리고 있죠. 이번에도 CPI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증시는 목금에 다시 한번 툭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양상이 우리가 그 기존에 걱정했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요 주황색이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 유가를 필두로 올라가는 부분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기타 부분들이 너무 크게 즉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몇몇 지표들에서는 이제 피크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 피크론의 대표적인 부분은 아마 2분기부터는 좀 슬금슬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작년에 2분기부터 높게 치솟았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베이스 이펙트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작년에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올해는 좀 낮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게 2분기부터였으니까 2분기는 베이스 이펙트만 해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그거죠. 이제 심리적으로 야 7%나 올랐으면 야 설마 8% 9% 10% 가겠어? 7%도 엄청 높은데 이제 인간적으로 좀 내려오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살짝 보니까는 요거 위중증도 좀 없고 약하고 전염력은 강해서 진짜 이거 독감처럼 간다 그러면 진짜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있으면서 조심스러운 피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2분기론이 나오고 있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가령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표에서 프라이스 항목입니다. 가격 항목. 요게 보시면은 미국의 CPI를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지금 선행 그런 거를 안 하고서 그냥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빨간색이 미국의 CPI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ISM 제조의 프라이스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물론 사실은 차이 나는 구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코릴레이션이 대충 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프라이스 항목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1월에 발표된 숫자는 다시 올라가가지고서 좀 시장이 긴장시키긴 했지만은 그래도 야 피크는 지난 것 같아라는 거죠. 좀 이거 추세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내려오는 게. 그러니 이렇게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CPI도 3에서 5개월 후에는 내려오지 않겠니? 라는 거를 ISM에서 이제 ISM 프라이스에서 발견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해상운임도 피크 아니야? 그러니까 상하이, SCFA 이거 제일 많이 보죠. 그렇죠? 이거에서 미국 가는 거. 보시면은 춘절 지나고서 데이터 나온 게 또 소폭 오님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춘절 전에 나온 거 대비해가지고 춘절 동안엔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살짝 내려갔다는 거죠. 5천 살짝 넘어갔던 게 5천 살짝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마린 익스체인지 요거 페이스북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기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으로 다 때려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숫자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피크 대비해가지고서는. 그 전주에 이거 117척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지금 103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꽤 내려왔다. 이게 만약에 주가 차트였으면은 이게 피크를 찍고서 여기서 살짝 반등은 할 수 있으나 이젠 구조적으로 내려가는 요런 이제 추세가 전형적으로 꺾인 주가이고 요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쪽도 서부 항만도 조심스럽게 이거 해결되어 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오늘도 살짝 내려가네. 그리고 아까 지난주 주식시장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맨하임 그 중고차 지수도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 MOM으로. 물론 이게 향후에 한 3, 4개월은 더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 뒤에 2분기 말에 나오게 될 지표 영향 미칠 중고차 지수는 이제는 MOM으로는 플랫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요 정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심스러운 피크론 얘기의 주요
논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실제 기업들 하는 멘트를 보시면 아이폰 최대 이제 생산업체도 팍스콘이 최근에 이야기한 게 1분기에 반도체 소싱이 크게 개선되고 여름까지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공급 제약이 올해 하반기에 완화될 것 같다. 좋은 얘기했죠. 세계 최대 회원사인 머스크에서는요.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절정이 지난 것 같다. 병목 현상이 하반기에는 완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낙관론에 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또 안 좋은 쪽 얘기를 해야겠죠. 인플레이션 청구서는 본격 날아오는 건 지금부터라는 거죠. 글로벌 이제 아주 종합 소비재 굴지의 기업인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 최근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회를 했어요.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이익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는 이거 원자재들의 인플레가 너무 심화되는 거죠. 예상보다 원자재 비용이 23억 달러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2022년도에 본인들의 영업이익률이 2.4%포인트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2024년까지도 마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 드세요? 요번에 그 금요일에 또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내년도 S&P 500 이익치를 컷을 했던데 감히 그 이제 예상치를 이제 이익 성장률을 확 꺾어버리던데 이게 다 이제 마진 감소에 대한 우려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급망 교란 요인이나 이런 게 다 풀려도 마진에서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서 왜 파도 한번 치고 나면 잔파도가 쫙 계속 오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온 또 이런 또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요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 비트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거랑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 이거 간의 상대성을 이제 상대적 강도를 분석을 해보니까는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익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플레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생겨서 마진율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마진율이 나빠지고 있다. 위로 올라가면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최악의 레벨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더 안 좋고 길어질 수 있다. 금요일에 실적이 발표된 구디어 같은 경우 타이어 업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날 이제 거의 30% 급락을 했는데 원가 상승 우려를 표현했기 때문이거든요. 향후 몇 개 분기 동안에는 더 마진의 압박이 있을 것 같다. 예상보다 수억 달러의 원자재 비용 추가로 더 들 것 같다. 우리는 가격 인상으로 이걸 대응하겠다. 이게 이제 조합하면 최악인 거죠. 당장 회복 안 된다. 우리 마진 압박 계속된다. 우리 이익 추정치 낮추라는 거죠. 그게 예상보다도 수억 달러나 더 나오는 건데 원자재 비용이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선택은 가격 인상이다. 그러면은 구디어가 겪고 있는 인플레에 따른 피해를 다른 데로 확산을 시키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경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버리면 이게 인플레가 쉽사리 안 잡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거에 떠나가지고서 반도체 쇼티지 이런 거에 떠나서 다른 부분을 한번 보면 에너지도 중요한 축인데 에너지 쪽은 지금 전혀 해결된 모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 또 아킬레스건입니다. 현재 인플레에 있어서는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WTI 유가가.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앞서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로 투자가 굉장히 미진했기 때문에 증산하려고 해도 그만큼 약속을 해놓고 물량을 못 뽑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유가 급등, 만약에 진짜 전쟁 나면 유가는 일단 단순히 급등을 하겠죠. 이란 핵 협상이 잘 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 너무 질질 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란 물량이 이 백도어로 좀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것 아니냐는 킹리적 가심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란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복귀를 한다고 해서 글로벌에 돌아다니는 원유의 물량이 많이 늘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 차트가 키입니다. 뭐냐 하면 너네 너무하다. 주식시장 그 원유 시장에 대한 그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비난이 과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집값 봐라. 글로벌 주식 봐라.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봐라. 역사상 최고치지 않느냐. 근데 왜 유가는 역사적 최고치를 아직까지도 못 넘고 있느냐. 우리 93달러다. 옛날에 150달러였다. 야, 우리도 200달러 한번 가보자. 너네는 몇 배가 올랐니? 2008년에 대비해서. 우린 아직 2008년도 못 갔어? 라는 거죠. 여기다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굳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우겨갖고 주장하자면은 일시적 요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임금 인상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래서 구조적인 인플레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이죠. 실업률이 내려가면은 인플레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구조적인 거거든요. 구조적인 게 돼버리면 이 구조적인 게 돼버리면은 더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지금 우리 공급망 뭐 이런 거랑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 굉장히 타이트하죠. 실업률이 4%고. 자,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살짝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 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가 온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되살아난다. 이거는 저희 80년대 이후로는 사실 못 겪어본 일입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파란색 선이 그 임금, 시간당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그 코어, 그 물가 지수이거든요. 요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게 굉장히 누가 봐도 잘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에 쫙 이게 내려올 때도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딱 요게 지나고 나서부터 안 맞아요. 물가는 2%를 못 넘어요, 그냥. 그냥 물가는 무슨 일이 와도 2%를 못 넘는 애예요. 그러니 이게 저희가 30년 넘게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오나 봐, 인플레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임금이 막 오르고 해도 야, 옛날에도 임금 오르고 해도 인플레 안 왔어. 그래서 이때도 임금 떴을 때 에이, 그런다고 인플레가 올까?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요 예전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짝. 게다가 이제 ISM 세부적인 멘트들을 보면 여전히 일할 사람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번지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오늘은 덧붙여 볼게요. 앨런 그린스펀 2007년 회고로 격동의 시대가 있습니다. 요 책 최근에 이제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7년에 쓰여진 책인데 2030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걸 언급한 예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책의 마지막 챕터 이제 25장 모호한 미래에서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책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를 드리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플레가 되게 낮았다.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들이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2030년까지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우린 그걸 대비를 미리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인플레는 왜 구조적으로 낮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 기저의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안 오게 하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경쟁 시장을 향한 신규 노동력의 값싼 신규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이제 공산 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이 되었던 8, 90년대 동유럽. 여기에서 일단 수많은 값싼 노동력이 이제 세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0년대에서 00년대까지의 중국. 여기에도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을 가진 시장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 사이에 보시면 뭐 한 70년대, 80년대, 이제 그때는 이런 역할들을 원래는 뭐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소소하게 했었죠. 근데 동유럽 그리고 중국으로 가게 되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국가에서 거의 뭐 미국으로 봐서는 야, 이 정도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고? 싶을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야, 근데 물건이 이렇게 나와?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죠. 이게 이제 많이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린스펀은 그러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과연 중국의 임금
이 정도 수준의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무를까?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값싼 노동력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거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몇몇 국가들, 예외적인 거죠.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아주 폭력적인 인플레가 오는 국가들이죠. 요런 거를 제외하면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들조차도 인플레이션이 0에서 6%로 본인이 있던 시절, 본인이 의장으로 있던 시절에 너무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 생각에는 이런 값싼 노동력들 때문이었고, 이 값싼 노동력이 사라지면 이런 환상은 사라지지 않을까를 우려를 한 거죠. 중국계 값싸다는 건 알아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정도로 파괴적이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떤 경로로 파괴적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가적으로. 자, 중국산이 값싼데 임금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국하고 그러면 경쟁되는 같은 물품을 만드는 미국 내에 생산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업체는 마진율이 거의 없어졌겠죠. 혹은 막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그 기업이 어떡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임직원 여러분들, 저희 고통 분담을 합시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싸게 만듭니다. 올해도 우리 임금 동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중국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는 단순히 중국산 값싼 게 글로벌로 퍼져나가는 것에 더해서 플러스로 선진국들에서도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린스펀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디스인플레적인 압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될 것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출 국가들의 과잉 저축이 미국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시중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인플레가 낮게 깔릴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출 국가들 과잉 저축 뭐냐 하면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 보시면은 수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중앙은행들은 뭘 하냐면 안전한 데다가 넣어두죠. 미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외환보유고의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미국 국채를 사는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죠. 미국 국채 강력한 매수 세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미국이 막 적자 재정 내고 국채를 찍어내도 이렇게까지 사주니까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 덕분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축은 수출 국가이고요. 제조품을 수출하는 다른 한 축은 에너지 가격이 80년대에 되게 낮았어요. 근데 그게 00년대하고 막 들어오면서 막 100불 중반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았죠. 그러니까 산유 국가들, 그 다음에 원자재 수출 국가들도 심지어는 외환보유고가 확 늘어났습니다. 이들도 뭘 했냐? 그 돈으로 안전한 미국채를 샀죠. 그러니까는 그린스판이 보기에는 이것도 한몫을 했다는 거죠. 과잉 저축도. 근데 이들이 되돌려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인플레가 올 수 있다. 즉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미국도 보면 베이비 부모들이 많아서 노동 시장에 노동력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들이 은퇴를 하면 그러면은 노동력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중국의 임금도 올랐겠다. 베이비 부모들도 일할 사람도 줄어들었겠다. 임금이 올라가서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들 수출 국가들도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선진국들처럼 소비도 좀 하겠지. 소비 경제의 전환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 중국 보시면 자꾸 소비 강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네 이제 소비 국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수출 쪽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과잉 저축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채 매수가 뜸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거 자체로도 인플레적 요소가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4에서 5% 혹은 그 이상의 인플레가 올 수 있는 세상에 대비를 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과격한 주장이죠. 이게 구조적으로 온다는 거니까.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된 건 이겁니다. 1939년부터 89년간의 미국의 평균 인플레를 계산해보니 4.5%더라. 그래서 4에서 5%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기죠. 이게 평균적이다라고 그린스판은 생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스판이 여기서 좀 더 추가하는 거는 이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로 인해 가지고서 이들이 원래 기금에 우리도 그렇죠. 연기금에 기여를 하잖아요.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은퇴를 하면 그게 타먹잖아요. 그럼 수혜자로 변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정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책이 대응을 잘못하면 가령 연금은 망해가고 있는데 고갈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표 때문에 포퓰리즘 해야죠 또. 그래갖고서 우리가 연금 계속 드릴게요.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적자 재정 해가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과도한 적자 재정이 생겨난다. 이게 잘못된 정책 대응이란 거죠. 그러면은 국채 발행이 너무 많으면은 수급상으로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거 자체가 인플레를 더 높일 수도 있는. 이게 이제 4.5%, 4~5%에서 그 이상의 인플레가 올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채 명목 금리가 8%에 달할 수도 있다. 이때 당시에 이제 2007년에는 미국채의 이제 그 실질 금리가 2.5%였거든요. 여기에 1% 추가 상승. 그러니까는 그 해외발 매수의 감소죠. 그거를 이제 저축 많이 하는 국가들의 매수세 감소. 그걸로 1%더 오를 수 있고 여기다가 인플레가 4.5%가 온다. 평균적으로 하면 8%의 명목금리 미국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매우 무시무시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연준이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기저에 깔려있는 디스인플레 압력과 과도한 세계 저축 성향이 완화되기 시작을 하면 일정 수준에서 인플레 유지를 위해 통화량을 억제해야 될 필요성이 연준 내외에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린스판 생각인데 태생적으로 저금리 쪽으로 편향된 포퓰리즘 쪽 정치가들의 압력이 연준에게 대단히 강하게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린스펀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의장으로 부임하고 있던 18년 반 동안 대통령 의회로부터 금리를 인상하라고 요구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내리란 얘기는 들어봤어도 올리란 얘기는 단 한 번도 못 들었대요. 20년 동안. 그만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스펀의 당부가 있습니다. 나의 후임자들이여 이들에 저항하라. 여러분들이 통화량을 억제하고 긴축적으로 가야 될 때에는 이들에 저항해서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린스펀이 책임지지 못할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린스펀도 알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왜냐하면 그 FOMC의 재량권이라는 거는요. 실정법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 라고 그린스펀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정법이라는 것은 의회에 의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연준의 주인은 누구냐? 의회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세요? 그런 의회는 포퓰리즘적인데 그 의회에 저항하라고 그린스펀이 당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게. 그럼 그런 의문 생겨나시죠? 야, 그러면 80년대 초에 폴 볼커는 그거 어떻게 했냐? 볼커도 위기가 많았어요. 81년 10월 달에 마크 앤드류스라는 상원 의원이 볼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린치 대상 후보 영순이다. 너희 저 린치 한번 당해볼래? 막 이렇게 협박한 거죠. 지금 이런 말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82년 12월 달에 비즈니스 위크지에 실려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대요. 현재 몇 가지 법안이 대기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인플레가 아직 해결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커발 쇼크가 나타나고 요거 딱 지나고서부터 완전히 잡히거든요, 인플레가.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더없이 좋아지는데 이때는 이제 그 길고 긴 터널의 종착지에 있는 거죠. 아직 어두운 때. 이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법안이 대기 중에 있는데 그것들은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가 좀 더 직접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게 함으로써 연준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립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그런 몇 가지 법안이 대기 중이래요. 여러분들, 뭐 중앙은행하고 의회는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의회입니다. 거기에 거의 종속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그들이 정 안 되면은 통화정책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 볼거는 왜 자꾸 통화량 고정을 시켜갖고서는 금리를 15% 20%까지 오르게 해. 쟤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런 얘기 한 거죠. 볼커는 대통령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지원 안 하면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바이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그린스판이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를 굉장히 걱정을 했죠. 잠재적 인플레 요인으로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를 걱정한 건요. 그린스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냉키도 했어요.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은 참 여러 번 봐도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뭐 책 그 독서 모임으로도 했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버냉키가 왜 우리가 QE를 하느냐, 그 QE의 장기적인 목적에 대해 갖고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책에서. 뭐였냐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몇 년 후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었다. 그것은 대체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증가하는 건강관리 비용과 연계되어 있었다. 고령화 오면 당연히 뭐 사람들이 늙으면은 헬스케어 비용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미국인의 건강관리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과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지급 능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했다. 그래야 고령화의 사회적 비용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뭐냐 하면요.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로 인해 갖고서 비용은 엄청 늘어나고 사회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올릴 수 있는 한 경제 체력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을 그 전에 이미 시켜놔야 내려가더라도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먹더라도 비전통적 방법인 QE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억지로라도 추가 부양을 시킬 거예요. 그게 QE의 장기 목적입니다. 라고 버냉키도 얘기했을 정도로 미국의 고령화, 즉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는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요소이고, 그러한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 조기 은퇴가 나타나면서 이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연준이 정말로 대응을 잘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연준 대응의 영역이에요. 지금 증시는. 연준이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1월 달에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인플레 구성 요소들 바스켓 이제 비중들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전년도에 상승이 높았던 것들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전년도에 좀 하락이 나타났던 것들은 비중이 낮아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로가 어떻게 변할지가 예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제 그 골드만에서 G사에서 예상한 자료인데 어떠냐 하면은 그 파란색이죠. 파란색. 요 파란색이 그 이제 새롭게 그 구성 요소 간의 이 웨이트를 변화시키기 전에 예상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경로라면, 여기 이제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1월 달에 있었던 그 웨이트 변경 이후에 수정되어 나타날, 그러니까 똑같다고 봤을 때 이 항목들의 향후 인플레 정도가 똑같다고 봤을 때 예상치가 경로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초기에는요,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새로운 변경 기준이 인플레를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요 회색이 위에 있으면은 요게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23년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디플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표현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재밌는 결과로 요 변경이 또 인플레 쪽에서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세 번째 주제였던 인플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